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조셉이고 저는 나이든 유대인입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고인이 되셨기를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부는 두둑한 지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힘들게 번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마치 채에 물을 담아 나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해주신 오랜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머니에 구멍을 메우는 방법, 평범한 커피 한 잔이 30년 후에는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가난이 여러분의 집 문턱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인내심을 가져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영원히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줄 가장 심오한 진실, 그 비밀은 맨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십시오. 이 생각은 어떤 금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제가 상인의 거짓된 관대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엄청난 할인을 알리는 밝은 간판들을 보게 됩니다. 신발 2켤레를 사면 세 번째 신발은 반값입니다. 또는 커피 5잔은 무료입니다. 같은 문구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꺼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시스템을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달콤한 함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살 계획이 없었던 물건이라면 절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쓴 거죠. 전혀 필요 없는 물건, 집에서 먼지만 쌓일 물건에 대해 상인에게 반값이나 준 겁니다. 진정한 절약이란 바로 옆에 빨간 가격표가 붙은 물건이 있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꾀에 넘어가지 마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할인받는 건 언제나 손해이지 이득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 상인이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곡식 자루 2개를 사면 세 번째 자루를 거의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저는 할아버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너무나 후한 제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춰 서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이 점을 명심하렴. 상인은 물건을 처분하고 싶어 하지만 너는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란다. 만약 우리가 한 자루만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세 자루를 사는 것은 상인을 배부르게 할 뿐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명한 사람은 어차피 살 생각이었던 물건에 대해서만 싼 가격을 기뻐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격이 당신의 행동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두 번째 규칙은 철제수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사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 때 적용됩니다. 가장 흔하게는 자동차라고 부르는 철제수레에 해당합니다. 반짝이는 새 마차를 산 이웃을 보면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벌레가 싹 트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속에 벌레가 속삭입니다. 요셉, 네 자신을 보라. 그는 왕처럼 말을 타고 다니는데 너는 걸어서 다니잖아. 네가 정말 그보다 못한 존재인가?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너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은 마음의 평화와 지갑을 해치는 최악의 적입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가서 계약서의 세부 조항도 읽지 않고 서명하고 앞으로 수년간 짊어질 짐을 떠안게 됩니다. 자유로운 이동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인을 산 것뿐입니다. 철마는 아주 교활한 물건입니다. 가게를 나서는 순간부터 이미 그 가치의 일부를 잃어버립니다. 마차는 햇볕에 말린 우유보다 더 빨리 낡아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차에 먹이를 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연료도 필요하고 기름도 넣어야 하고 혹시라도 부주의한 운전자가 마차 옆면을 긁어놓을까봐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밤에는 마차가 잘 곳이 필요하고 그 비용도 동전으로 내야 합니다. 게다가 마차가 아프면 마차 전문 수의사에게 엄청난 돈을 내야 하는데 마치 왕을 치료하는 것처럼 비싸게 받습니다. 이런 마차를 사기 전에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귀찮아하지 말고 표를 그려보세요. 한 칸에는 마차 구입 비용, 오랜 세월 동안 고리대금 업자에게 갚아야 할 이윤, 세차 수리, 주차 등 유지보수 비용을 적으세요. 그리고 다른 칸에는 필요할 때만 마차를 빌리거나 통째로 빌려서 탈 경우 드는 비용을 적으세요. 솔직하게 세어보세요. 시골로 가는 여행, 출퇴근, 장모님 댁에 저녁 식사하러 가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모든 숫자를 더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소유한다는 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자만심 외에는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는 큰 사치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조셉, 그건 편안한 거잖아요. 내 거니까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묻겠습니다. 다음 달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게 과연 편안한 걸까요? 길가에 움푹 파인 곳 하나하나가 마음과 지갑에 고통을 안겨주는 게 과연 편안한 걸까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약간의 돈만 지불한 차의 뒷좌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일 때가 많습니다. 주차 걱정이나 말발굽 교체 걱정 없이 말이죠.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타고 있는 차의 반짝임으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존엄이란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집이 따뜻하고 비 때문에 영혼이 짓눌려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 사촌 하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임은 훌륭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금빛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는 순종 말이 끄는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가게 앞을 지나가는 부유한 상인들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임은 자신도 그런 마차를 갖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구두값을 제대로 받겠느냐 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하임은 모든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 마을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고리대금 업자에게 빚을 져서 마침내 마차를 샀습니다. 마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벨벳 안장, 금박을 입힌 손잡이, 삐걱거리지 않는 바퀴까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임은 마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선 바퀴가 더러워질까봐 비가 오면 마차를 몰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마차와 함께 산 말이 자기 가족 전체보다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에게 줄 귀리와 마차 바퀴 축에 바를 기름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망치질을 하며 2배로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이 다리를 절기 시작하자 치료비가 3달 동안 번 돈만큼이나 많이 들자 하임은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며 제가 영원히 기억할 말을 하셨습니다. 하임, 너는 네 몸을 실을 마차를 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마차가 내 위에 타고 있는 거다. 너는 마차의 하인이자 마부, 그리고 지갑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겠지만 이 먼지는 결국 당신 눈만 멀게 했을 뿐입니다. 결국 하임은 빚을 갚기 위해 이 사치품을 반값에 팔아야 했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물에 휘둘리지 마세요. 더 현명해지고 돈을 세어보고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값비싼 마차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굳건히 자신의 발로 서서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돈을 돌려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남은 돈을 주었다면 용기와 분별력을 갖고 되찾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세금 공제라고 부르는 것을 탕자의 귀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고에 세금을 냅니다. 당신은 일하고 당신의 노동과 땀의 일부는 동전의 형태로 국가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국고는 돈을 쏟아붓기만 할 수 있는 바닥 없는 통이 아닙니다. 국고에도 출구가 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선행에 썼다면, 즉 몸을 치료하거나 지식을 쌓거나 집을 샀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데 썼다면 국고는 당신에게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손을 흔들며 말합니다. 아, 요셉 너무 복잡해요. 서기관들에게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들에게 절해야 하잖아요. 차라리 이 동전 없이 사는 게 낫지.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게 바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빵값이 비싸지고 신발이 닳았다고 불평하면서도 정작 당신의 돈이 길바닥에 떨어져 주워가기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고개를 꼿꼿이 들고 갑니다.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고가 당신 자녀보다 이 돈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변했습니다. 줄을 서서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문서, 인터넷을 통해 처리됩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를 위해 생선을 손질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버튼 몇 개만 클릭하면 법이 당신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샀다면 26만 동전이라는 거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냈다면 39만 동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새 가구를 살 수도 있고 가족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쳤다면 그 돈도 돌려받으세요. 남는 돈을 그냥 주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돈입니다. 당신이 번 돈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해 질 때까지 일했잖아요. 그런데 왜 게으름이나 서류 작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돈을 그냥 줘버리는 겁니까? 자, 이제 제 할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제 좋은 이웃인 로사 이모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로사 이모는 평생 재봉틀 작업장에서 일하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소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로사 이모는 현명한 분이셨죠. 로사 이모는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돈이 불어나도록 특별 계좌에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축 덕분에 주 정부에서 로사 이모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1년에 52,000푼이나 되는 금액이었죠. 로사 이모는 기뻐하며 작업장에 가서 동료 재봉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서류 한 장만 작성하면 52,000푼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건 마치 13번째 월급 같아요. 그러자 이 현명한 여인들은 그녀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한 여인은 로사 순진하지 마. 국가는 절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 함정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증명서 모으느라 몸만 아플 거고 여행 경비만 더 쓰게 될 거야. 엮이지 마. 속을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있어. 괜히 나서지 마. 그게 더 안전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사 아주머니는 고결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주머니에 바람이나 피우는 자들의 말을 왜 들어야 하지?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악담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들이 만든 인터넷에 접속해 저녁 시간을 내어 영수증을 업로드하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여전히 그녀를 비웃으며 몽상가라고 불렀다. 얼마 후 어느 날 아침 로사는 지갑을 확인했다. 그리고 법이 약속한 정확한 금액인 52,000개의 동전이 짤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새 옷을 사입고 근사한 식탁을 차려놓고 그 친구들을 다시 초대했다. 친구들이 이런 잔치가 어디서 나왔냐고 묻자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건 당신들이 사기라고 했던 바로 그 돈이에요. 당신들이 불가능하다고 떠드는 동안 저는 그냥 허리를 굽혀 주었을 뿐이에요. 친구들은 파이를 씹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시기와 후회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들의 시간은 지나갔고 로사는 마땅히 자신의 몫을 지켰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얼마나 벌었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끼고 아꼈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저 재봉사들처럼 되지 말고 로사처럼 되세요. 번 돈을 집으로 가져오세요. 네 번째 규칙은 긴고비입니다. 이 규칙은 주택담보대출, 즉 주택 관련 부채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채업자에게 와서 가슴을 치며 자랑스럽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은행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갚고 싶습니다. 10년만 빌려주세요. 빵과 물만 먹겠지만 10년 후에는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영웅이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늙은 요셉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웅주의가 아니라 광기에 가까운 어리석음이라고. 장기 대출의 원칙은 가능한 한 가장 긴 기간으로 대출을 받으라. 30년 만기라면 30년으로 받아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갚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얼마를 갚을지 결정하고 은행이 당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출 기간을 길게 잡으면 매달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금액은 한 줌의 곡식처럼 적어집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실직하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장기 대출입니다. 당신에게 상황을 헤쳐나갈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요셉, 30년 후에는 집값의 3배를 갚아야 할 거예요? 라고 외칩니다. 웃지 마세요. 시간과 인플레이션의 위력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리는 돈은 값비싼 무게가 나가는 동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 후에 갚아야 할 돈은 사탕 껍질보다도 가치가 없을 겁니다. 30년 전 우유 한 통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푼돈이었던 빚이 이제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액수가 되었습니다. 빚의 액수는 숫자로 정해져 있지만 그 가치는 봄눈처럼 녹아내립니다. 수년 후에는 갚아야 할 빚이 술집에서 제대로 된 저녁 식사 한 끼 값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싼 돈으로 갚을 수 있는데 지금 값싼 돈을 갚으려고 애쓰는 대신 왜 굳이 고통스러워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 고비는 당신이 더 빨리 달리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면 은행에 더 많은 돈을 입금하고 빚을 빨리 갚으세요. 아무도 당신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의지와 선택이지 고리대 금업자의 명령이 아닙니다. 긴 고비는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짧은 고비는 상황에 휘둘리게 한다는 차점이 있습니다.
짧은 곱비는 길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목이 졸려 큰 빚을 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 빵집 주인의 아들인 쌍둥이 형제 솔로몬과 라자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두 사람 모두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결혼하여 향신료 장사를 할 가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도시의 환전상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성미가 급하고 자존심이 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늙어 죽을 때까지 괴로워할 순 없어. 난 남자니까. 7년만 빌리자. 매달 수입의 절반을 내야 하겠지만 7년 후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을 거야.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단기 대출에 매달 거액을 내기로 했습니다. 반면 라자르는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자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환전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빌리자. 매달 내는 돈은 적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줘.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마음 편히 잘 수 있게. 솔로몬은 동생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라자르 겁쟁이 같으니 넌 백발이 될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할 테지만 난 곧 자유의 새가 될 거야. 처음 2년은 순조로웠다. 향신료는 잘 팔렸고 솔로몬은 자랑스럽게 돈이 가득 든 자루를 들고 환전상에게 가서 겨우 먹을 것을 살 만큼만 남겼다. 라자르는 자신의 작은 몫을 내고 나머지는 돼지 저금통에 넣거나 아내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 더 보태어 부담 없이 빚을 줄여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되던 해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웃 왕국과의 전쟁으로 교역로가 차단되어 향신료 수입이 끊긴 것입니다. 무역이 중단되면서 두 형제의 수입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환전상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매달 내야 했던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친구들에게 달려가 머리를 쥐어뜯고 돈을 빌리려 애썼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탕진했기에 저축해 둔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환전상은 빚 때문에 솔로몬의 가게를 빼앗았고 오만했던 형은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그렇다면 라자르는 어땠을까요? 그의 의무납부액은 너무 적어서 풍족했던 시절에 모아둔 돼지 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그 힘든 한 해의 함해를 잠도 못 자고 가게도 잃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장사가 다시 시작되자 경험을 통해 깨달은 라자르는 자신이 원할 때만 빚을 더 빨리 갚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25년이 아닌 12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고 솔로몬이 그의 가게 점원으로 일하는 동안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안전하게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솔로몬처럼 되지 마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첫 번째 실수에 숨통이 막히게 되는 굴레에 갇히지 마십시오. 긴 목줄을 잡고 자유롭게 풀어놓으십시오. 적은 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많은 돈을 갚아야 하지만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은행객의 빚을 갚는 속도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집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한 장의 종이 규칙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열지 못했던 무거운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단순함 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칙은 불을 늘리는 방법, 즉 돈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투자라고 부르지만 저는 정원을 가꾸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심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삽을 들고 몇 년 동안 두꺼운 원의 서적을 읽고 날씨에 대해 논쟁만 벌이면서도 정작 씨앗 하나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에 적힌 법칙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멈추려면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당신은 대기업의 공동 소유주가 되고 싶습니까? 곡물, 철, 석유 거래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받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폭풍 때문에 수확물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잘못된 것을 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기다립니다. 완벽한 순간, 완벽한 가격, 완벽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인생은 흘러가고 당신의 동전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벌레에 의해 갉아먹힙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잊으세요. 처음에는 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경험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머니 구멍으로 떨어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동전 몇 개를 준비하세요. 그 돈으로 딱 하나의 증권, 아무거나 가장 싼 것을 사세요. 빵집 주식이든 대장장이의 채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하세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가격만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저 구경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증권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는 순간 당신은 참여자가 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갑자기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참가비, 즉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알게 되고 증권 가격이 몇 푼 떨어질 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당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즉 당신의 돈이 낳은 작은 자식들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단 한 잎의 동전일지라도 당신이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동전이 당신의 지갑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주인이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신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사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좋은 책들을 읽고도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보다 실패한 신문을 사서 3코페크를 읽는 한 번의 경험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어봐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교훈의 가격은 고작 몇 푼에 불과해서 가난한 사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아내의 조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의 이름은 피마였습니다. 피마는 아주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그는 무역 법칙을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양모 가격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으면 피마는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곧 위기가 닥칠 것이다. 금값이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늘어놓곤 했습니다. 모두들 입을 벌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피마는 정말 똑똑하구나. 엄청난 부자임이 틀림없어. 하지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마는 증권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요. 그의 가슴은 자산이 아니라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할까봐, 바닥을 쳤을 때 사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마치 조각상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날을 기다리며 저축한 돈을 투자해서 순식간에 부자가 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피마보다 어리석었지만 용감했던 사람들은 이미 투자 수익으로 집을 지었는데 피마는 여전히 앉아서 분석만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광장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또다시 시장이 과열됐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피마, 늙은이 말 좀 들어봐. 저기 청거 파는 사람 보이지? 지금 당장 한 통 사와. 생각하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그냥 사. 피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왜요, 조셉 아저씨? 청어는 지금 비싸고 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대답했다. 사서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그래도 최소한 먹을 건 구할 수 있잖아. 나는 그를 증권사에 데려가 해상운송회사에 가장 싼 주식 한 주를 사게 했다. 그 돈은 근사한 저녁 한 끼 값 정도였다. 피마는 마치 심연으로 뛰어드는 듯한 표정으로 주식을 샀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다음날 그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 피마는 창백한 얼굴로 나에게 달려왔다. 말했잖아요. 돈을 잃었다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돈을 잃은 게 아니야. 교훈을 얻은 거지. 이제 두려움이 뭔지 알잖아. 자, 기다려봐. 한 달 후 그 회사의 배들이 귀한 비단을 가져왔고 가격은 2배로 올랐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피마는 자신의 몫인 이익금을 받았다.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다. 아마 베이글 하나쯤은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피마는 그 돈을 마치 기적처럼 바라보았다. 그는 돈이 자신의 노동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사업 지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피마는 완전히 변했다. 그는 말을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작은 종이 한 장에 있는 실수는 죽음이 아니라 금방 아물어가는 상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피마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자본은 대가족 전체를 부양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100권의 책을 읽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산값싼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옛 피마처럼 되지 마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로 이 세상으로 가는 표를 사세요. 문은 손으로 미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문 옆에서 손잡이 무늬만 살펴보는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6번째 규칙은 개인적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성실한 노동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미스터리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사라지는 번영의 미스터리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마을 광장에 서서 마을 전령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전령은 인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읽으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올해 물가는 아주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삶은 더 나아졌고 더 즐거워졌습니다. 지갑을 들여다보고 상점의 가격표를 보며 생각합니다. 전령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내가 미쳤나 봐. 숫자로 표현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벌지만 살 수 있는 것은 더 적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밤에 누가 당신의 동전을 훔쳐가는 건가요? 아니,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당신은 6번째 규칙, 즉 개인 인플레이션 규칙을 잊어버린 것뿐이죠. 고위관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마치 병원 병실의 평균 온도와 같습니다. 왕의 회계 담당자들이 말하듯이 그들은 조건부 바구니를 준비합니다.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물건들, 즉 빵 한 덩이, 시리얼 한 봉지, 간단한 장화 한 켤레, 양초 하나를 넣고 이 서민들의 필수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합니다. 빵값이 1펜이라도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낮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빵과 물만으로 살아가시나요?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장바구니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장바구니에는 빵 한 조각만 있는 게 아니라 건포도가 듬뿍 들어간 맛있는 빵도 있고 물 한 병만 있는 게 아니라 토요일 저녁 식사에 곁들일 좋은 와인도 있습니다. 연극 티켓도 있고 최고의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죠. 질경이풀이 아닌 먼 나라에서 들여온 진짜 약도 있고 따뜻한 나라로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뼈아픈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치품과 안락함의 가격은 곡물 가격보다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메밀 가격은 1년 전과 같을지 몰라도 해외에서 물건을 실은 마차, 실력 좋은 치과 의사의 진료비, 집을 짓는 비용은 2배, 3배까지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물가 상승률은 신문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식탁이 풍족해질수록 돈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이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마을 전령이 물가가 5단계 올랐다고 말하면 당신이 제대로 생활한다면 10단계나 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거짓말에 2배를 곱하면 쓰디쓴 진실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입이 좋은데도 왜 더 가난하게 느껴지는지 늘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를 보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보리스는 마음이 넓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물 장사를 했는데 사업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매년 가게는 커지고 손님은 늘어났으며 금고속 금화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스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작년에 100냥을 벌었는데 올해는 120냥을 벌었어. 난 부자야. 이렇게 성공에 고무된 보리스는 이제 존경받는 상인답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에는 점심으로 버터를 듬뿍 넣은 오트밀을 먹던 그가 이제는 오리구이를 주문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동네 재단사가 만든 좋은 모직 코트를 입던 그가 이제는 해외에서 비단 옷을 주문했다. 그는 자녀들을 수도로 유학 보냈고 아내에게는 그녀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를 사주었다. 1년이 흘렀다. 우리는 보리스와 함께 선술집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이 먹구름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그는 초조하게 식탁보 끝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보리스? 내가 물었다. 배가 침몰했어? 가게가 불탔어? 아니, 조셉.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지.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돼. 내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이었을 때는 연말에 금화 한 자루가 남아서 따로 모아두곤 핫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거물 상인이 됐어. 매출은 엄청난데 월말에 지갑을 털어보면 텅 비어 있어. 심지어 거래처에 빚까지 졌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문에는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말이야. 그는 점원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아내가 몰래 돈을 펑펑 쓰고 있다고 확신했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의심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원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소리쳤다. 사람들은 물가가 한 푼씩 올랐다고 하는데 난 수천 푼을 쓰고 있잖아. 그때 나는 그에게 장부를 가져오라고 했다. 우리는 촛불이 다 탈 때까지 밤새도록 장부를 들여다보았고 나는 그에게 진실을 보여주었다. 보리스, 보세요. 내가 말했다. 말에게 줄 귀리 가격을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귀리 가격은 똑같지만 당신은 더 이상 마차를 타지 않잖아요. 스프링이 달린 마차를 샀는데 그런 마차를 수리하는 장인들이 희귀한 전문가라서 몸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캔버스 가격도 보고 계시죠? 네, 캔버스는 싸지만 당신은 벨벳을 입잖아요. 벨벳은 가뭄이 든 나라에서 들여오는데 그래서 가격이 3배나 올랐습니다. 친구, 당신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더 빨리 가는 배로 바꿨지만 그만큼 노를 젓는 힘도 2배로 세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개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성공의 대가라고 설명했다. 부자는 물건값뿐만 아니라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욕망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보리스는 한참 동안 숫자를 살펴보더니 이마를 탁 치며 웃었다. 자신이 헛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직원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국왕이 발표하는 수치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는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보리스는 더욱 현명해졌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수치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멈췄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때는 항상 예상 지출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의 가슴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통계라는 왜곡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진하게 굴지 마세요. 남의 바구니가 아닌 자신의 바구니를 세워보세요. 7번째 규칙은 정직한 거울입니다. 친구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삼켜야 할 가장 쓰디쓴 동시에 가장 치유력이 강한 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규칙은 바로 정직한 거울입니다. 사람들이 왜 오랫동안 궁핍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잔인해서도 아니고 세상에 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세수할 때 거울 속에서 마주치는 가장 교활한 사기꾼이 바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나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내 아이들의 건강을 걸고 맹세해. 모든 걸 다 확인해봤어. 예산도 꼼꼼히 살펴봤고 모든 걸 아껴 쓰고 있어. 딱딱한 빵이라도 먹지만 노후를 위해 저축해둘 돈은 한 푼도 없어. 내 지갑이 텅 빈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삶이 너무 비싸서야. 하지만 여기서 잔혹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진심으로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그 거짓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거울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00% 사실은 스스로 주머니를 태워버린 구멍을 가지고 있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자존심을 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탐욕스러워서 가난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쉽고 편안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게으르게 돈을 써서 가난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거울 앞으로 가서 물어보세요. 내 집에서 나간 모든 돈이 정말 생계와 직결된 문제에 쓰였을까? 만약 당신이 정직하다면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블록만 걸어가면 70냥이면 살 수 있는 우유를 비싼 가게에서 100냥이나 주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주인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이용하지도 않은 오락거리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듣지도 않는 음악에 돈을 쓰고 읽지도 않는 책에 돈을 쓰고 가지도 않는 헬스장 회원권에 돈을 씁니다. 이런 돈들은 댐에 갈라진 틈으로 물이 흘러가듯 조용히 사라집니다.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결국 당신의 행복을 망각의 바다로 휩쓸어 갑니다. 한번 입고 많은 옷을 사고 집에서 요리하기 귀찮아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면서 3배나 더 비싼 값을 치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상한 음식을 너무 많이 사서 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삶이 비싸서가 아니라 당신이 부주의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발걸음, 모든 지출, 심지어 가장 사소한 것까지 모두 적어보고 자신이 얼마나 낭비벽이 심한지 깨닫고 경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명거리의 껍데기를 벗어 던질 때 비로소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바로 당신이 예전에는 바람에 날려버리던 당신의 돈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의 이름은 야샤였습니다. 야샤는 재단사였는데 손재주는 훌륭했지만 허풍쟁이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연미복을 꿰매곤 했지만 늘 손을 내밀고 다녔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그는 똑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요셉, 끔찍한 시대가 왔습니다. 주문은 거의 없고 실값은 비싸졌고 손님들은 인색합니다. 저는 소처럼 일하지만 월말이 되면 고향이 밥 줄 돈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축하고 싶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뺄 수 있는 건 다 뺐습니다. 야샤는 너무나 설득력 있게 말해서 눈에 눈물까지 고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불쌍한 재단사를 등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늙은 유대인이라 눈물로는 저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숫자만 믿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의 작업실에 가서
두꺼운 공책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야샤, 내가 돈을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한 달 동안 이 공책의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적어야 해. 핀을 샀으면 적고, 베이글을 샀으면 적고, 거지에게 동전을 줬으면 그것도 적어야 해. 단 한 가지 지출이라도 빠뜨리면 돈은 줄 수 없어. 야샤는 발끈하며 말했다. 믿지 않으세요? 저는 빵과 물값밖에 안 써요. 하지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자존심보다 강해서 그는 동의했다. 한 달이 지났다. 야샤가 공책을 들고 내게 왔다.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다. 우리는 탁자에 앉아 램프를 켜고 그의 기록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 아,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었다. 우선 불쌍한 야샤는 매일 아침 작업실로 가는 길에 커피숍에 들러 가장 비싼 시럽이 듬뿍 든 음료와 빵을 사 먹고 있었다. 그는 마치 고된 삶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도 되는 듯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한 달 동안 이러한 보상들이 모여 좋은 천 한 조각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었다. 둘째, 알고 보니 야샤는 예술의 열렬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유행하는 그림이 실린 신문을 구독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6개월째 펼쳐보지도 않고 구석에 먼지 쌓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독료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자동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야샤는 구독 취소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셋째, 야샤는 마차 타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비가 조금 오거나 피곤할 때면 마차를 세우곤 했습니다. 겨우 20입,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보니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마차를 탔습니다. 걸어가면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웃긴 것은 야샤가 예쁜 유리병에 담긴 비싼 물을 사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병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물을 마시고는 병을 버렸는데 바로 두 걸음 거리에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공짜로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모든 사소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푼돈들을 다 합쳐보니 야샤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자, 쓸데없는 신문, 걷기 귀찮아하는 습관, 그리고 예쁜 유리 제품에 쓴 돈이 그의 수입의 정확히 5분의 1을 차지했다. 5분의 1이라니?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좌우로 몸을 흔들며 앉아 있었다. 요셉, 그는 속삭였다. 난 바보야. 여태껏 내가 상황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배 밑바닥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야. 눈만 떴더라면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야샤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았다. 그는 신문 구독을 취소하고 물통에 물을 담아 다니기 시작했으며 명절에만 과자를 사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과자가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 주문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실값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야샤에게 돈이 생겼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고 돈을 상자에 저축할 수 있었다. 정직한 거울이 그를 구한 것이다. 당신도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처음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겠지만 그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순수한 진실만이 남을 것이며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8번째 규칙은 쥐더 속 공짜 치즈입니다. 우리는 지갑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유혹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손쉬운 이익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일 산더미 같은 금을 약속하는 사이렌의 달콤한 노래와 같습니다. 공짜 치즈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노동과 위험 없이 부를 약속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을 멀게 하려는 것입니다. 돈의 세계에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기적은 없습니다.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고 자본이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무서운 힘입니다. 오늘 동전 하나를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세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몰라.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한 건 아닐까?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데 나는 비밀스러운 길을 찾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새로운 기술,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클럽, 연 300%의 수익 보장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300%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을 안다면 왜 나를 필요로 할까요? 왜 당신의 보잘것없는 돈이 필요할까요? 만약 내가 돌멩이 하나를 금고의 3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시장을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치겠습니까? 클럽을 열고 낯선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성공을 함께 나누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조용히 지하실에 앉아 금을 만들고 얼음 위에 물고기처럼 가만히 있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그런 곳으로 초대한다면 그들은 파트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으로 어제 온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공의 환상을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그것은 모래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새로운 바보들의 바람이 불어오는 동안에는 그 바람이 멈춰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그 바람은 무너져 내리며 모두를 묻어버릴 것입니다. 쉬운 길을 찾지 마십시오. 진정한 투자는 지루하고 느리며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이는 평균적인 소득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다이아몬드 천국을 약속하는 모든 것은 함정입니다. 그 안에 있는 치즈는 두 번째 주에게만 공짜입니다. 첫 번째 주인은 이미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친한 지인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모텔이었습니다. 모텔은 우리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이발사였습니다. 상인, 관리, 평범한 노동자 등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모텔은 수염을 너무나 능숙하게 다듬어서 사람들은 10년은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생계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아들을 위해 두 번째 이발소를 열 계획으로 꽤 많은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본 적 없는 천으로 만든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비둘기 알만한 보석이 박힌 반지들이 반짝였고 그의 미소는 태양보다 더 밝았다. 그는 최고급 호텔에 자리를 잡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먼 나라에서 액체은이 강처럼 흐르는 산을 발견했는데 이 고귀한 신사가 비밀 기계를 이용해 그 은을 채굴하는 회사를 대표한다고 했다. 그는 술집 홀에 사람들을 모아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보세요. 그는 말했다. 기계에 쓸 연료를 사려고 100개의 동전을 주시면 한 달 안에 300개의 동전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은이 너무 많아서 양동이로 퍼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채굴하는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텔은 맨 앞줄에 앉아 입을 벌린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불타올랐다. 그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했다. 만약 자신의 저축을 기부한다면 한 달 안에 미용실 하나가 아니라 궁전 하나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가위도 버리고 남의 머리카락 냄새도 맡지 않고 이 신사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를 말리려고 애썼다. 나는 말했다. 모텔, 정신 차려. 은빛강은 동화에나 나오는 거야. 거기에 은이 그렇게 많다면 왜 그 사람이 너 같은 평범한 이발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모텔은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말했다. 이봐 조셉, 넌 늙고 겁쟁이야. 넌 푼돈이나 세고 살던데 익숙하지만 세상은 변했어. 지금은 용감한 자의 시대야. 이 사람은 천재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라고. 모텔은 집으로 달려가 20년 동안 숨겨둔 돈을 모두 꺼냈다. 하지만 그 돈은 너무 적어 보였다. 그는 형에게 돈을 빌리고 심지어 집까지 고리대금 업자에게 저당 잡혔다. 그리고 그 천재에게 동전이 가득 든 자루를 가져다 주었다. 낯선 사람은 돈을 받고 금박 인장이 찍힌 아름다운 서류를 써준 다음 모텔과 악수를 했다. 축하합니다, 동업자. 그가 말했다. 한 달 후면 자네는 왕이 될 겁니다. 모텔은 첫 주 동안 공작새처럼 도시를 활보했다. 그는 심지어 손님들의 이발도 그만두고는 곧 이 도시를 사들일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절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 이웃들에게도 돈을 내라고 설득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했다. 한 달이 지났다. 모텔은 가장 좋은 연미복을 입고 호텔로 가서 돈을 챙기려 했다. 하지만 호텔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어두컴컴했다. 호텔 주인은 울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현관으로 나왔다. 알고 보니 은광 재벌은 그날 밤 숙박비도 내지 않고 떠나버린 것이다. 그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모텔의 돈, 그의 형의 돈, 그리고 그 허황된 이야기를 믿었던 많은 마을 사람들의 돈까지 모두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모텔은 길 한복판에 서서 금박이 찍힌 아름다운 종이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종이는 청어 포장지보다도 못한 값어치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솜씨가 서툴러서가 아니라 곡식을 심지 않고 수확을 거두려 했기 때문입니다. 빚의 일부라도 갚기 위해 금가위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생을 말없이 슬픈 얼굴로 다른 이발사의 조수로 일하며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300%를 약속할 때, 내 보장이라고 말할 때, 오늘만, 오직 당신만을 위해라고 말할 때 도망치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당신의 마지막 만찬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텔보다 현명하십시오. 느리지만 정직한 성장을 소중히 여기고 금빛 강물 같은 것을 믿지 마십시오. 9번째 규칙은 얼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재산을 손에 쥐고 있거나 베개 밑에 숨겨두거나 뒷마당 깊은 구덩이에 묻어두면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내 보물이 있네.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어.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거야. 악덕 은행가가 내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지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슴이 든든하다는 느낌에 잠이 들지만 조용히 스르륵 흐르는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바로 재산이 녹아내리는 소리입니다. 얼음이 녹는 법칙은 이렇습니다. 거짓말만 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돈은 결국 죽는다. 지금이 겨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집에 들여왔습니다. 아름답고 투명하고 단단합니다. 방 한가운데에 놓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합니다. 1시간이 지나자 얼음 덩어리 아래에 무릉덩이가 생깁니다. 하루가 지나자 얼음 덩어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바닥에 젖은 자국만 남습니다. 돈은 얼음이고 시간과 물가 상승은 얼음을 녹이는 열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매일 밤 당신의 집에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도둑권 같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거나 창문을 깨뜨리지는 않지만 내일 당신이 가진 돈으로 오늘보다 더 적은 빵을 사게 만들 뿐입니다. 30년 전 장작 한 술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지금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만약 30년 전에 집 한 채를 살 만큼의 돈을 상자에 숨겨두었다가 오늘 그 상자를 열어본다면 아마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 돈으로는 이제 그 집의 문손잡이 하나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나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맡기는 게 두려워요. 그들이 사라지면 어떡하죠?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역사 속에서 온갖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은행이라는 믿을 수 있는 금고에 돈을 넣어두면 은행은 당신에게 보답합니다. 이자를 붙여주는 것이죠. 이자는 마치 얼음을 보관하는 차가운 지하실과 같습니다. 얼음이 녹지 않도록 지켜주죠. 네, 아마 이것만으로는 부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저축액은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물가 상승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집에 돈을 넣어두면 어떨까요? 집에 있는 돈은 적이 1000명이나 됩니다. 첫째,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돈이 손에 닿으면 사탕이나 장신구를 사려고 동전 하나만 집어들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렇게 되면 모아둔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둘째, 나쁜 사람들입니다. 강도들은 어디를 노리는지 잘 알고 있죠. 셋째, 자연재해입니다. 화재, 홍수, 심지어 습기만 있어도 저축한 돈은 먼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가 화폐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구화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교환하러 오라고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보여주기가 부끄럽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겁니다. 집에 돈을 넣어둔다는 것은 매년 생활비가 오르는 만큼 정확히 그만큼 가난해진다는 사실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자본의 느린 자살 행위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돈을 믿을 만한 곳에 맡겨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는 게 눈앞에서 묵묵히 썩어가는 짐덩어리로 두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요. 이제는 예금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거액, 그러니까 당신 말로 140만 원까지 반환을 보장합니다. 즉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과장된 겁니다. 이제 제가 아직도 몸서리치게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할아버지가 아니라 제 친한 지인인 베를이라는 재단세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를은 정말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지사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입을 만큼 훌륭한 조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를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은행가, 환전상, 상인들까지 모두 사기꾼이었습니다. 내 돈은 오직 내 손에만 있을 거야. 베를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대로변에 큰 돌집을 사서 도시 최고의 작업장을 차리고 꼭대기층에서 신사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베를은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식비는 아꼈고 기워 입은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아내가 머리끈 하나 더 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번 돈은 모두 큰 지폐로 바꿔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그는 금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집 지하실 벽돌담 뒤에 비밀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기름칠한 종이로 돈뭉치를 싸서 사탕 통조림 캔에 넣고 밀랍으로 봉한 다음 벽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요새처럼 안전해. 그는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불도 안 타고 도둑도 못 찾을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15년, 20년. 베를은 늙고 시력도 나빠지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벽 속에 엄청난 재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 돈은 그가 돈을 숨겨둔 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1000개의 동전으로 말대 한 무리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말대가 한가득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를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모았으니 집을 살 때가 됐어. 그는 석공들을 불러 벽을 조심스럽게 허물도록 했습니다. 공증인도 불러 거래를 즉시 공식화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함께 기뻐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습기와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실에 서 있었습니다. 석공들이 벽돌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깡통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를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깡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쪽은 녹슬었지만 밀랍은 멀쩡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꺼내는 순간 우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주 작은 틈으로 습기가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습기 찬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던 종이는 미끈거리고 곰팡이가 핀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지폐의 절반은 손가락만 움직여도 부스러져 먼지가 되어버렸다. 그림은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문제의 절반에 불과했다. 베를은 그나마 상태가 더 나은 두 번째 통을 열었다. 그 안에 돈은 멀쩡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종이 뭉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봐, 내가 이겼어. 그때 안경을 쓴 젊은 공증인이 코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말했다. 베를 씨, 죄송하지만 이 지폐들은 구식입니다. 5년 전 대대적인 화폐 개혁 때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는 벽지 대신 벽지를 붙이는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게나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베를은 얼어붙었다. 그는 손에 가득 든 색종이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건 돈이잖아요. 그가 속삭였다. 이걸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죠. 공증인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설령 그 돈이 유효했더라도 베를은 어차피 손해를 봤을 것이다. 그가 돈을 모으는 동안 우리 도시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가 꿈꾸던 집은 이제 20년 전보다 10배는 더 비쌌다. 그가 모은 돈은 설령 진짜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외곽의 허름한 헛간 하나 살 돈이지. 돌로 지은 대저택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의 얼음은 녹아내렸다. 인플레이션과 시간의 흐름은 그의 막강한 자본을 무릉덩이로 만들어버렸고 지하실의 습기와 법률 개정은 그 무릉덩이마저 녹여버렸다. 베를은 그 지하실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묻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새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스스로 자신의 노력을 묻어버릴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베를은 침대에 누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돈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빗속에 있어야 합니다. 돈은 작동해야 합니다. 돈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숨기는 것은 돈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베를처럼 되지 마십시오. 따뜻한 집에서 얼음을 녹이지 마십시오. 차가운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얼음은 보존되고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어떤 금보다도 값진 핵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하늘이 내린 저주도 아니고 숭배해야 할 신도 아닙니다. 그저 목수의 손에 든 망치와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장인이 서투르면 손가락을 찍고 망치가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장인이 현명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 것입니다. 당신도 괜찮고 돈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는 선택받은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돈의 주인이지 돈의 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정을 파산해서 구해낸 규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머니에 구멍을 꿰매고 상인들의 가머니설에 속지 않는 법을 배우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노력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번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 인내,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존중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궁핍 속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꾸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적은 것을 관리하면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도움이 되었다면 이 글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을 더 넓혀주세요. 댓글에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겨주세요. 이 규칙들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어렵고 무엇이 당신이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가? 간략하게 쓰지 말고 솔직하게 써주세요.